6주차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욕구, 요구, 소원, 욕망, 사랑 이 모든 개념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 잘 쓰는 아주 속어로서 쌈박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제가 자주 사용하던 이 여러 가지 말에서 어떤 때는 선생님이 욕구라고 쓰고 어떤 때는 요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소원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욕망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랑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이게 뭐냐 서로 영어에서도 이게 서로 다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우선 소원은 wish입니다. wish. 근데 wish를 갖다가요. wish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정신분석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학문적으로 이렇게 도입한 용어인데 이것을 갖다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소망과 소원 이것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원이라고 번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그 꿈의 해석에 700페이지 되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이냐면 꿈은 소원 성취다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우선 이것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몇 가지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영어로 말하면 helplessness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죽을 운명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helplessness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다 공인된 사실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helplessness를 보통 무력 상태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보통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우리말 있지 않습니까? 그 무원 그러니까 뭐냐면 도움이 없는 상태, 무원 상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인간만이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동물도 스스로 어머니의 젖꼭지를 찾아갈 줄 압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돼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어떤 동물들도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먹을 것을 스스로 찾아갈 줄 압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의 도움이 있어서 즉 어머니의 도움이 있어서 젖꼭지를 갖다 물려줘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원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는 생물학적으로나 그렇고 실증주의적으로 무엇이냐면은 기억이 없다라고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이것을 백지라고 할 때 이것을 타블라 라사라고 합니다. 타블라 라사의 그냥 뜻이 이게 라틴어로서 백지, 신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한다. 그럴 때는 이 심리 속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거나 어떤 지식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마치 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리는 그 강의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강의록에 이것이 기록이에요. 기록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백지 상태에서 최초로 인간의 경험이 이제 기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것은 존 로크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의 경험론자가 이것이 도입한 용어인데 이것은 이미 심리학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날까요? 일단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은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충족시켜야 돼요? 본능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가장 주된 본능이 자기보존 본능이다. 이것을 생존 본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본능이라는 것을 영어로 인스팅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특유한 생득적인,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행동 능력으로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이거 스스로 못 빱니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생득적 행동을 말한다. 이게 본능이에요. 그럼 이 본능은 일종의 자기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특수한 행동 양식, 이것을 본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 본능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본능은 생물학적인 용어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욕구라고 할 때 이거예요. 욕구, 지금까지 욕구할 때. 그럼 욕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생리적, 심리적 기구에 생기는 부족 상태를 보충하고 과잉 상태를 배제하려는 생리적, 심리적 과정을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러면 무엇이 생긴 거예요? 지금 부족 상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결핍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이라든지 생물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 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호메오스테시스. 이것이 뭐냐면 아주 일정한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어떠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메오스타시스가 여러분들이 생물학에서 발견한 겁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뭐냐면 이거 프로이트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이것을 항상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의 원칙.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자극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의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프로이트가 제창하고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욕구에는 1, 2차적인 욕구가 있는데 1차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라고 1차적 욕구라고 하고 심리적 욕구를 2차적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에는 뭐냐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 여러분들 공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숨을 막아 보십시오. 그럼 죽어요. 빨리 못 견디죠? 호흡도 사실은 욕구입니다. 호흡욕이라고 그래요. 호흡욕. 그 다음에 수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물을 마시고, 저 지금 물을 마시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 뭐라 해요? 갈증입니다. 이게 갈증. 그 다음에 뭐예요? 점심을 먹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면은 배고프지 않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프면서 배에서 위에서 음식을 빨리 들여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이 욕구입니다. 식욕이에요. 이것을 사실은 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배고픔이라는 겁니다. 배고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꿈은 소원 성취라는 것에서 그 배웠듯이 뭐냐면 수면욕이 있습니다. 수면욕. 그러니까 자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문 중에 가장 호된 고문이 뭐냐면 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욕이 있습니다. 성욕도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식욕과 성욕입니다. 사실은
하나는 식욕은 자기 보존 본능과 일치하고 성욕은 종족 보존 본능과 일치하는데 본능이 바로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슐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라무렐라팽, 뭐냐면 사랑과 배고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런데 인간은 잘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타자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이에요? 죽을 운명에 놓여 있다. 따라서 반드시 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잘 봅시다. 자, 욕구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나 정신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을 욕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자, 우선 태어나자마자 내가 배가 고파. 배가 고픈데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무원 상태, 무력 상태, 타자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운명의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고픔을 누군가가 대신 채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 배고파, 그러니까 밥 좀 줘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타자에게 말로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요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emand인데 demand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에요?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를 타자에게 충족시켜 달라고 말로 요청하는 것. 이게 요구예요. 요구.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봅시다. 아기는 생명의 절박성, exigence of life, 그래서 내적 요구를 울음으로 표출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많은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울음은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자궁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외적인 위험한 자극을 이런 피부나 이런 것을 받아서 아이가 운다. 이런 위험을 느끼고 그런 위험의 자극을 느끼고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심리학과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울음도 일종의 언어이자 신호로 본다는 거죠. 신호. 오케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 보면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같은 울음소리인데 이거는 배가 고픈데 이거는 오줌 싼 건데 오줌 싸서 우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어딘가 아픈 건데 어머니가 같은 울음인데요. 그것을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금방 어머니는 그것을 알아요. 오케이? 어머니는 그 아기의 울음을 나를 도와달라는 신호로, 말로 금방 말이라는 걸 금방 알아들어요. 그리고 말이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오케이? 압니다. 오케이? 압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어머니에게 조차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의 울음의 의미를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어머니는 아기의 울음을 언어로 말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아기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달라고 어머니에게 말로 요청하는 것이다. 따라서 울음은 일종의 말이다 하는 겁니다. 자, 됐죠? 말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발신자는 아기고 수신자는 어머니예요. 자,
자, 됐죠? 어머니. 그러면 이제 어머니라는 존재도 여러분들 다시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 여러분들 아기를 낳아야 어머니라고 생각하죠? 땡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인간만이 자기 어머니를 못 찾아가요. 여러분들 인간만이 자기 어머니를 몰라요. 여러분들 저기 남아메리카의 남극에 펭귄이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기가 서로 찾아요. 어떻게 해요? 소리를 듣고 알아요. 30만에서 그 소리를 찾아내요. 엄마도 아기 울음을, 아기도 뭐예요? 아기 펭귄도 엄마 펭귄을 찾아내요. 인간만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봅시다. 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다른데 입양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너는 입양된 아기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 한 그 어머니를 친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남에게 정보를 제공받아야만 알지, 어머니라고 알지, 결코 생물학적으로 냄새나 목소리를 통해서 어머니를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력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회학적인 어머니는 뭡니까? 뭐냐면 이때 음식을 주고 아기의 생존 욕구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생물학적인 어머니는 아기를 낳은 사람이지만, 뱃속으로 낳은 사람이지만 이런 어머니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회학적인 어머니는 도움을 준 사람. 그런데 이쪽에서 정신분석에서의 어머니는 뭐냐면 아기의 울음이, 아기의 말이, 욕구 충족을 시켜달라는 아기의 울음이 해석되어서 되돌아가는 장소로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말을 해독하는 장소, 그리고 해독을 해서 되돌려주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그로서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자, 그럴 때 이제 엄마는 그걸 경험을 통해서 다 아니까, 아기가 우니까 금방 젖을 줘요. 이게 이제 최초의 아기에겐 경험입니다. 최초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배고파서 울었어요. 울으니까 엄마가 젖을 줬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경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이때 어머니가 젖을 주어요. 젖을 주니까 아기가 배고팠다가 무엇이에요? 이 젖은 무엇을 충족시켜요? 배고픔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젖을 줄 때 이 포만감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지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충족 체험이라고 했다고요. 자, 플러스 알파의 어떤 지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으로부터 오는, 젖으로부터 오는 것은 포만감이에요. 배고픔을 충족시키는 욕구 충족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의 지각은 무엇이냐면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는 대상 자체로부터 오는데 전체가 오느냐? 그럼 아니에요. 전체도 오지만, 어머니라는 대상 전체도 오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의 스킨십, 말랑말랑한 젖가슴. 그렇죠? 그 다음에 그윽한 시선. 그 다음에 따스한 사랑이 섞인 목소리,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디서 옵니까? 이 청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의 시선은 뭐예요? 이것은 시각이에요. 아, 이렇게 이 지각은 서로 다른
욕동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용방으로 나누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청각, 시각,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우리는 입이 있어요. 입, 젖가슴이라는 대상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똥도 있습니다. 똥이라는 대상도 있어요. 항문 이런 식으로 어머니는 또다시 부분 대상이 됩니다. 부분 대상. 그 부분 대상으로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맛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의 맛입니다. 이 사랑의 맛은 젖이라고 하는 우유 빈다는 물질로부터 오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포만감에 비해서 훨씬 더 감미롭고 훨씬 더 맛있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을 최초의 충족 체험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최초의 충족은 젖이라는 음식물로부터 오는 포만감과 젖가슴으로 대표되는 어머니의 부분 대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지각을 통틀어서 뭐냐면 최초의 충족 체험이라고 한다. 자, 그럼 이게 최초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이 최초의 체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가정이 있었죠.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그 경험이 기억에 어떻게 됩니까? 기록됩니다. 기록돼요. 자, 기록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기록될까요? 포만감과 함께 플러스 알파의 지각에 대한 경험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제 기록이 이제 문제입니다. 기록은 이제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지만 잘 봅시다. 여러분들 역사는 기록된다 할 때 그 기록의 수단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책이 무엇로 이게 기록이에요. 그러면 유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사가 기록된다고 할 때 그 기록되는 것은 책인데 그러면 그 책에는 무엇을 수단으로 기록될까요? 자, 일단 언어입니다. 말.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에 의해서 기록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의 기억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말과 이미지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컴퓨터와 같은 거로구나. 컴퓨터에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지 않습니까? 아, 경험이 기록되어서 기억에 저장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심리의 기억조차도 컴퓨터의 이 언어처럼 기록됩니다. 언어를 매개로. 그 다음에 이미지를 매개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고픔과 포만감이 기록되는 것을 기억 이미지라고 하고, 이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생긴 어떤 지각은 기억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흔적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돼요. 그러면 이 심리가 일종의 책이에요. 책에 흔적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 책에. 그게 기억 흔적이라고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억 이미지와 기억 흔적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꿈의 해석을 할 때 연상의 법칙을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그 꿈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솔직하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낱낱이 빼먹지 말고 요것을 하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연상의 원칙이라 그랬죠. 연상의 법칙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연상이 원래의 뜻은 association,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고.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억 이미지와 기억 흔적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기억이에요. 이 기록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시다. 그런데 한 번 배고프고 말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억이, 잘 보십시오. 두 번째 배고픔의 자극이 대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모든 감각적 자극은 척추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 대뇌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대뇌에서 이 감각의 어떤 종류의 감각인지를 지각해요. 이 지각할 때 이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잘 봅시다. 여기서 배고픔의 자극이 위벽을 통해서 대뇌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그럼 대뇌는 무엇이냐면 기억이 기록되어 있는 저장 장소예요. 거기에 이 자극이 감각이 도달했을 때 그 기억이 깨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기억이 깨어날 때 두 가지가 깨어나겠죠. 아, 요 자극은 배고픔의 자극이구나 하는 기억 이미지가 깨어나겠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배고픔의 자극을 구별할 줄 아는 겁니다. 이 촉각과 다른다는 것을.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깨어나죠. 그런데 그것과 결합되어 있던 또 다른 하나가 깨어납니다. 기억 흔적이 깨어납니다. 오케이? 기억 흔적이 깨어나면서 이 기억 흔적은 무엇에 대한 기억이라 그랬습니까? 플러스 알파의 지각에 대한 기억 흔적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배고픔이 깨어나면서 배고픔의 기억이 깨어나면서 동시에 지각에 대한 기억이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날 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아,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픔만 충족시켜주지 말고 그 플러스 알파의 지각도 재현시켜줘. 이런 마음의 충동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충동. 그러니까 배고픔의 자극이 두 번째 대뇌에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배고픔의 기억 이미지가 깨어나요. 그러니까 배고픔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생겨요. 욕구 충족의 마음이.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요것과 결합되어 있던 기억 이미지가 깨어나면서 플러스 알파로 생겼던 지각에 대한 지각이 다시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이 마음의 충동이 바로 소원이다라고 프로이트가 정확히 데피니스용을 한 겁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고픔을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마음을 욕구 충족이에요. 요게 욕구 충족의 기억 이미지가 깨어나는 거고, 다른 알파는 지각 재현의 충동인 소원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고플 때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고플 때마다 지금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라는 대상에게서 발생한 이 지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충동인 소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소원은 무슨 소원이에요? 무의식적 소원이다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것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소원은 뭐냐 하면은 지각동일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럼 지각동일성은 뭐냐면 최초의 충족 체험 때에 발생한 최초의 지각과 동일한 지각이라는 의미에서 지각의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지각과 동일한 지각. 그래서 지각동일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각동일성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소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초강력 이미지라고 해요. 초강력.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고픔의 욕구 충족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소원인데, 소원과 욕구 충족의 마음은 비교도 안 돼요. 어느 것이 훨씬 더 감미로워요? 사랑의 맛이. 오케이? 젖의 맛보다도.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여기 봅시다. 환각적으로라도 재현되기를 바란다. 이게 환각적으로라도 재현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환각에 의한 소원 성취의 대표가 바로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바로 이것이 소원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꿈은 여러분들 내가 여러 가지 명제했잖아요. 소원 성취인데 어떤 소원 성취예요? 환각적 방식으로 과거에 어린 시절에 이루지 못하거나 억압되었던 소원을 뭐예요? 성취한다. 이게 환각적 방식이죠. 이 환각적 방식이 바로 이 환각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강력해요. 그래서 무슨 강력이에요? 이것을 초강력 이미지라 그래요. 이 지각에 대한 기억이 초강력 기억이다. 오케이? 자, 이래서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우리 한번 도표로 요약을 해 봅시다. 도표로 요약을 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최초의 생애 충동, 생존 본능이죠. 생존 본능이 육체의 욕구로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구가 뭐냐면 배고픔이 자극과 흥분을 시켜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운동을 하게 해요. 어떤 운동을? 엄마의 젖을 빨게 해요. 그러면서 충족 체험이 생기는데 이때 뭐냐면 지각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지각이 이 출현할 때 이 지각에 대한 기록이 기억 흔적이고 이 배고픔의 자극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 배고픔의 자극을 일종의 충족시킨 포만감의 기억, 이것을 기억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연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가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두 번째 욕구로부터 최초의 충족장이 생깁니다. 욕구가 재출현해요. 두 번째 배고픔이 나타날 때 연상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기억 이미지와 기억 흔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억 흔적에 이 자극이, 배고픔의 자극이 깨어나게 투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투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잘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은 전구에 필라멘트가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둥근 전구 있지 않습니까? 둥근 전구에 필라멘트가 있죠. 필라멘트에 전기가 흘러 들어가면 불이 들어옵니다. 마치 필라멘트가 기억 흔적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배고픔의 자극, 육체적인 욕구의 자극이 이제 기억의 대뇌에 도달하는 것을 제가 육체적인 자극이 대뇌에 도달해서 기억을 깨워내는 것을 제가 어디에 비유했어요? 이 전구에 전기 에너지가 흘러서 필라멘트에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이 필라멘트에 전기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투여라고 합니다. 투여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일종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억이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할 때 그 기억이 기억난다 할 때는 그 기억이 무엇이에요? 언어로 기억되어 있는데 그 언어가 필라멘트에 해당되고 기억난다 할 때 그 필라멘트에 해당되는 언어에 무엇이 들어가요? 바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에너지가 실제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흘러 들어가면서 기억이 깨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거나 할 때 그 생각하는 것에서도 이미 육체적인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집니다. 육체적으로.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 했죠? 자, 본능, 욕구, 요구, 그 다음에 소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욕망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욕망과 사랑은 무엇이냐? 자, 봅시다. 자, 그렇게
발생한 최초의 충족 체험 시에 발생하는 어떤 지각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잉여예요. 맨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밖에 없었어요. 생리적인 욕구, 즉 배고픔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것이 플러스 알파로 생겨요. 지각이. 여기에 덧붙여지는 거죠. 따라서 잉여예요. 잉여로 나타났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잉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충족 체험은 욕구 충족 플러스 잉여 지각. 잉여로 생긴 지각이다. 그런데 이 욕구 충족은 욕구고 잉여 지각은 소원이에요. 요거 두 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8번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충족 체험은 가상적인 것일 뿐, 최초의 순간일 뿐, 시간이 갈수록 특히 소원의 부분은 결핍으로 남는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모유를 주다가 몇 개월이 지나면 이유를 하죠. 젖대기를 합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이미 결핍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젖을 주다가도 맨 처음에는 행복에 겨워서 젖을 줬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안 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처음에는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으로 갈수록 이게 귀찮아지고 어머니조차도 아이에게 충분히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젖대기뿐만 아니라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결핍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런 것을 질문하고 싶죠. 그러면 애초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고 우유를 먹은 사람, 모유를 먹지 않고 우유를 먹은 사람은 최초의 충족 체험이 없겠네요. 요건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요것이 이제 그것은 하고, 그러면 무엇이냐면, 소원이 점점 결핍화된다. 결핍으로 남는다. 오히려 결핍감으로 여기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이 소원은 충족 불가능이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젖대기를 한 다음에는 어머니의 젖을 절대 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종의 근친상간 금지에 의해서건 금지된 대상이에요. 어머니라는 대상은. 네? 어머니라는 대상은.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잉여가 결핍으로 남죠. 결핍으로 남습니다. 이 결핍이 바로 욕망이다 하는 겁니다. 소원은 잉여로,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잉여, 소원과 욕망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은 플러스 알파로 발생한 어떤 지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충동이 소원이고, 결핍은 이 소원이 결핍으로 남는 그 결핍입니다. 결핍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그 결핍감, 그것이 곧 욕망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향연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여러분들 지금 정신분석을 하고 있지만 정신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우리 인류 최초의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 향연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게 욕망을 정의를 합니다. 욕망을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는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욕망하지 않아요. 또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한다. 따라서 욕망은 결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욕망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없는 것을 욕망한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욕망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말이지, 예를 들어서 옷을 샀는데 또 사고 싶어. 이 옷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거예요. 또 욕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핍은 계속 결핍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방금 전에 질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지고 있는데도 또 갖고 싶은데, 그러면 또 갖고 싶은 것은 이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부족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럼 계속해서 가지고 싶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인간의 심리는 부족감과 결핍감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욕망은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욕망은 충족 불가능하고 욕망은 계속해서 결핍을 재생산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의 반야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냐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그럼 공은 무엇입니까? 비어있음이고 색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와 석가모니께서 같은 얘기를 했구나. 소크라테스는 무엇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욕망한다. 따라서 욕망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핍을 전제로 한다. 마찬가지로 석가모니께서도 무엇이에요? 공과 색은 같은 것이다. 같이 나온 거예요. 공은, 색은 공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공은 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비어있음과 무엇이에요? 색이 곧 욕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공식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여기 봅시다. 7번. 프로이트에 따르면 충족 체험 이퀄 욕구 충족 플러스 지각의 발생, 소원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것을 락강은 이렇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사랑은 욕구 충족과 욕망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두 번째 배고플 때 엄마에게 울면서 엄마 나 무엇이에요? 나 젖 좀 줘. 그럴 때 무엇이 깨어나요? 엄마 젖만 주지 말고 그 맨 처음에 최초의 충족 체험 때 발생한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그 지각을 발생시켜줘라는 소원이 같이 발생하는 거죠.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젖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젖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는 사실은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냐면 욕구 충족 플러스 소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락강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요구는 따라서 사랑의 요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엄마에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과 지금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마, 나 가령 뭐 그냥 하다 못해. 엄마, 나 옷 좀 사줘. 그러면 여러분들 옷만 사달라는 것 뒷이면에는 옷을 사달라는 요구에는 옷에 대한 그 물건을 사달라는 것 플러스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를 좀 인정해줘. 이게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욕구 충족의 요구, 말로 하는 요구에는 뭐든지 다 사랑의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요구는 욕구 충족 플러스 욕망 또는 소원이 돼. 소원과 욕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소원은 잉여로 발생된 지각이 재현되고 싶은 충동이고 욕망은 뭐예요? 그것이 결핍감으로 남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결핍감으로 기록된 것이 욕망이다. 따라서 욕망과 소원은 거의 동의어이다. 그래서 락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망은 사랑의 요구에서
욕구 충족을 제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재밌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물질적인 욕구 충족을 제한 것이 바로 욕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엄마 용돈 줘! 그런 데는 사실은 그 뒤에는 뭐예요? 엄마 나에게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줘.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정의 욕망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끝내기 전에 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어머니한테 그러면 모유를 먹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아, 요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최초의 충족 체험의 기록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이미 심리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어머니에게 사랑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 사랑의 요구와 동시에 욕구 충족이 오게 되어 있고 욕구 충족과 사랑에서 욕구 충족을 뺀 것이 뭐예요? 욕망과 소원으로 남게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머니랑 젖을 안 먹었다고 하더라도 요 구조는 그대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소원과 소원을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소원을 번역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본 데는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소망 무엇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럴 때 소망이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성서에서의 그 소망은 프랑스 말로 에스페랑스입니다. 희망에 가까운 뜻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wish입니다. 영어로 wish. 그러니까 wish까지 소망이라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에스페랑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희망에 가까운 겁니다. 어떤 미래의 희망사항을 일종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원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위시는 소망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지금도 배가 고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소원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욕망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